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대면 진행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박종훈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 행사입니다. 매년 50여 개국 1,500여 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행사장을 찾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983년 투자은행 H&Q 바이오 전문 IR 행사로 시작됐는데 이후 2003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행사는 올해로 41회째까지 이어지며 제약바이오 최고 권위의 투자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다시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공식 초청받은 기업 외에도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행사장 인근에서 여러 개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투자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으로 글로벌 제약사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기술 수출까지 M&A 빅딜까지 진행할 수 있어 참가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로 대형 제약사들이 포진한 메인 트랙,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포함된 IPO 트랙,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기업들로 구성된 이머징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제 매년 50여 개국, 1,5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찾는 컨퍼런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41회째를 맞이하는 이런 대형 행사입니다. 자, 이 대규모 기술 수출부터 인수 합병 빅딜까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십 곳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메인 트랙에서 발표한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주인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년 연속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행사에서 위탁 개발 생산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글로벌 고객사가 밀집한 주요 도시의 거점을 구축해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 사공장 부분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착공 23개월 만입니다. 여기에 올 6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24만 리터 생산 능력을 갖춘 사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력은 60만 4천 리터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위탁 생산 기업 위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미 사공장에서 8개 고객사 11개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고 추가로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 위탁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는 급증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대응해 7조 5천억을 투입하는 제2바이오 캠퍼스 구축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이천 송도에 3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존림 대표는 바이오 캠퍼스 이 부지 내 5공장 착공 여부를 올해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지리적 거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0년 개소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R&D 센터에 이어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영업사무소를 구축했는데요. 인수나 투자를 통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 CDMO 거점 확대 기회를 모색하는 중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이 위탁 개발 생산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CDMO라고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위탁 생산인 CMO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CMO는 위탁 생산을 말하는데요. 네, 네, 네.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위탁해서 생산만 맡기려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기업에 위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뭐 대규모 생산도 가능해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CMO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CDMO라고 이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CMO와의 차이점은 신약 임상이라든지 생산 설계까지 신약 개발 전 과정을 같이 협업하는 능동적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실은 CMO보다 CDMO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삼성이나 SK,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용이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이 행사에서 발표한 국내 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롯데 바이오로직스, SD 바이오센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네. 첫 참가만에 발표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롯데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130억을 출자해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롯데는 바이오로직스 설립에 앞서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있는 BMS 의약품 공장을 약 2천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에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JP모건 헬스케어 발표에서 2030년까지 3조 7천억을 투자해 총 36만 리터 규모 황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3개의 메가플랜트를 국내에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의 메가플랜트에서 12만 리터 규모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그리고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첫 번째 메가플랜트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승인, 202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34년 세계의 메가플랜트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 30억 달러, 영업이익률 35%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신규 치료제 발굴 기여를 위해 메가플랜트 단지를 롯데바이오 캠퍼스로 조성해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SD 바이오센서는 미국 메리디언에 이어 추가 인수합병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연구개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해외 진단업체 유통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조에임 SD 바이오센서 전문은 JP모건 헬스케어 발표에서 미국 시장 진출과 추가 M&A를 통해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무는 지난해 인수한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의 주 거점과 생산 공장, 유통망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며 전략적 M&A를 통해 연내 최소 10개국은 직판 체제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지난해 7월 메리디언을 15억 3,200만 달러, 하나로 2조 29억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인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메리디언은 1976년 설립된 체외 진단 기업입니다. 주 사업군은 크게 두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진단 사업부에서는 면역 진단, 분자 진단, 혈액 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생명과학 사업부에서는 제약 바이오 제품 및 진단 시약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메리디언의 북미 유통망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이제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표 기회를 부여받은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SD 바이오센서 그 포부를 좀 잘 알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대형 기술 거래가 최종 조인이 되거나 발표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대표적인 이 기술 거래 장으로도 좀 꼽히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ABL 바이오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빅딜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러면서 핫 이슈였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이슈들이 좀 떠올랐을까요? 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네. 실제 행사를 다녀온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식과 글로벌 빅파마들의 발표장인 2층 글랜드 볼룸 계단에서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간 미팅 역시 치열하게 이뤄졌는데요. 행사가 열린 프란시스 호텔 내부 곳곳에서 JP모건 본사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기업들이 바이오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그 밖에 많은 회사들이 인근에서 개별 미팅을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메인 발표장인 프란시스 호텔뿐 아니라 인근 카페, 미팅룸 등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국내 모 제약사는 40개에서 50개 기업과 미팅을 가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기술 거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서 ABL 바이오는 행사 기간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사노피와 최대 10억 6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1조 3천억에 달하는 기술 수출 빅딜을 체결하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질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중 항체 후보 물질 ABL301입니다. 이 계약으로 사노피는 ABL301 개발과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ABL301의 남은 점임상 연구와 임상 1상은 ABL 바이오가 주도하고 이후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사노피가 책임지게 됩니다.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매년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며 처음과 달리 이제는 행사 기간 동안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상대 기업들 역시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 회사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공식 초청을 받지 않고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였던 건가요? 이 참석하는 기업들은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고요. 네. ABL 바이오 역시 이번에 초청을 받았고,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직접 발표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이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파트너링 미팅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강스텐 바이오텍은 현지에서 자사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링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에 따르면 글로벌 피부 제약 기업 A사가 자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 물질 피오스템 AD주 관련 세포 동결 기술과 셀 뱅킹 기반 생산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강스템 바이오텍의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 물질 피오스템 OA 키트주를 공동 개발해온 유럽 메디컬 전문 기업 H사와 이번 미팅을 통해 임상 1EA상 투약 일정과 미국, 유럽 등 의학 당국의 최신 동향 등의 정보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관계자는 임상 3상 막바지에 다다른 피오스템 AD주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궁금해했다며 이외에도 피오스템 OA 키트주 역시 동물 실험에서 확보한 데이터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업체인 ACM 생명과학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대 행사의 발표 기업으로 선정돼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천 기술과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와 다양한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습니다. SCM 생명과학 관계자는 줄기세포 분리배양에 대한 원천기술 층분리배양법과 급성 췌장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등 주력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을 비롯한 해외 유수 기업들과 심도 있는 미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스텐 바이오텍과 또 SCM 생명과학처럼 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도 이 부대 행사 또 여타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 좀 왕래가 조금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는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올해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키워드는 어떤 거였을까요?
올해는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가장 핵심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DC는 항체를 뜻하는 안티바디, 약을 뜻하는 드러그, 그리고 접합을 뜻하는 컨주게이트 약자입니다. 특정 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와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 독성 약물을 링커로 연결해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차세대 항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ADC 항암제를 체내에 투여하면 항체가 약물을 지닌 채 암세포를 찾아가고 약물은 정상세포 파괴 없이 정확히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행사에서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ADC 항암제 개발 생산 계획을 앞다퉈 소개했는데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 ADC 생산 설비를 준비해 내년 1분기부터 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찍이 ADC를 차세대의 먹거리로 점찍었는데요. 앞서 2018년 미국 이뮤노메딕스가 개발한 ADC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트로델비는 2020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상용화된 ADC 의약품은 많지 않지만 다수의 임상이 진행 중이라며 당장의 수요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ADC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BMS로부터 인수한 시러큐스 공장을 ADC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러큐스 공장은 1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ADC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수개월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완공까지 15개월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까지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바이오는 지난해 7월 머크의 북미 생명과학 사업부 밀리포어 시그마와 바이오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신사업 추진과 시러큐스 공장 증설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머크 역시 ADC 의약품을 개발 중이어서 향후 롯데바이오와 협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SK는 SK바이오팜, SK팜테코 등 바이오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현태 SK바이오 투자센터장이 ADC 사업 진출을 언급했습니다. SK가 잠재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관심을 갖는 기업은 미국의 신약사인 넥스트큐어, 한국의 바이오텍 오름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은 ADC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넥스트큐어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11월 국내 레고캠바이오와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고 레고캠바이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 바이오 신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국내 바이오텍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한 오름 테라퓨틱스는 자체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비상장사로 지난해 시리즈 C 펀딩을 통해 600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표적 단백질 분해제에 ADC 기술을 적용한 신약 상업화에 도전 중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유방암 치료를 목표로 하는 ORM-5029,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물질 ORM-6151 등으로 모두 초기 임상 개발 단계입니다. SK가 아직까지 ADC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바이오텍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김현태 SK바이오투자센터장은 CMO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투자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ADC 약물 생산도 가진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세로 떠오른 키워드 바로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상세포 파괴 없이 정확히 암세포만 좀 죽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행사에서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 ADC 항암제 개발 생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ADC 사업 진출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ADC가 주목받은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네. 독성 약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암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 독을 투여할 수 있어 안전성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건데요. 2000년 FDA가 처음으로 승인한 ADC인 화이자의 마일로타그는 간 독성 문제로 승인이 철회됐습니다. 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최근 다이치 상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ADC 에너드2가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을 입증하면서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뮤노젠의 ADC 항암제 엘라히어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ADC 항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올해 90억 달러, 2025년 150억 달러, 2030년 220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유망한 ADC 후보 물질을 사들이기 위한 빅파마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암제는 레고캠 바이오와 12억 4,750만 달러 규모 ADC 원천 기술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네덜란드 시나픽스와도 2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SD는 중국 켈룬 바이오테크와 94억 7,500만 달러 규모로 ADC 후보 물질 7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머크도 미국 머사나 테라퓨틱스 ADC 플랫폼을 8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술 확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은 피노바이오와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옵션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국약품도 피노바이오와 ADC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고, 삼진제약은 노벨티노 노벨리티와 ADC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DC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아직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제한된 적응증과 비싼 가격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플랫폼화가 가능한 기술인 만큼 사업 확장이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ADC 사업 진출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ADC 이 기술력 상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SK 등 여러 가지 삼성 등 여러 가지 또 대기업들이 조금 진출을 꾀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중소 규모의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조금 장벽이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신약 개발 역량이라든지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진입 장벽이 다소 높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네. 이제 대기업들도 사실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신생 바이오 벤처들이 쉽사리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핫한 이슈를 좀 몰고 왔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